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다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저로 가는 길이라는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북미 걸그룹 론칭에 관해서 이제 심도 깊게 다뤄볼 예정인데, 왜 북미로 가야 되고 걸그룹 론칭의 포맷은 왜 오디션을 취해야만 하고, 이 북미 걸그룹이 만약에 K-팝 기획사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잘 된다면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또 무엇이며, 어떤 종목을 그러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왜 K-팝이 북미 시장에 이렇게 열렬한 구애를 하고 있는가인데, 사실 그림 1번을 보시다시피 K-팝 아티스트들은 한국어로 앨범을 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음반을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 음반을 발표를 하면은 음반 집계 기간에 유리한, 특히 막 음악 방송이라든지 이런 채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에 곡을 발표하는 게 유리한데요. 최근에는 주요 대규모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곡을 발표하는 식으로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금요일을 노리는 이유는 빌보드가 금요일부터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곡을 내는 게 아닌데도 이제 한국어 앨범임에도 금요일에 내는 이유는 빌보드를 의식하는 이제 K-팝 그룹들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앨범 발매 시점뿐만 아니라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컴백쇼 같은 거를 할 때도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음악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엠넷에 나와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대형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유명 토크쇼에 나가서 자신들의 컴백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림 3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트와이스가 최근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투어 일정인데, 보시면 북미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K-팝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만 허용되던 이제 K-팝 곡의 이제 외국어화를 일본 곡으로만 보통 많이 했었는데, 그림 2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018년 이후로 데뷔한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곡을 내는 시점이 일본어 곡을 내는 시점보다 빠르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 곡을 내는 등 K-팝 기획사들이 북미를 타겟팅하는 마케팅 전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미 마케팅 및 제작 전략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북미 현지화 걸그룹들을 출시하는 JYP와 이제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 5번에 보시다시피 현재 한국 앨범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숫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이 37%를 차지하고 미국은 17%를 차지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그 말은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라는 뜻이고, 그림 6번에 보시다시피 개별 회사들의 이제 매출을 보시더라도 한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이 북미를 차지하는 게 이제 하이브와 JYP 같은 회사들을 보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만 현지화 그룹들을 계속해서 많이 내면 되지 왜 북미에서 이렇게 애를 써서 현지화 그룹들을 내려고 할까 하면, 일본에서의 히트했을 때의 업사이드와 북미에서 히트했을 때의 업사이드가 다르기 때문인데, 일본에서 히트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JYP가 내놓은 니지유라는 걸그룹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그룹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통해서 일본에서 데뷔하면서 약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그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지유 같은 경우에는 활동 영역이 대부분 일본으로 국한되고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같은 것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K-팝 그룹들은 조회수의 못해도 80% 이상이 한국 밖에서 나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니준은 50% 이상이 일본에서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안에서 소비된다라는 뜻이고,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의 흥행은 일본 안에서의 이제 흥행으로 그친다라는 게 이제 일본 그룹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북미에서 현지화 그룹들을 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림 9번에 보시다시피 과거 BTS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2017년부터 빌보드 뮤직 어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AMA, 그리고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미 같은 곳에 노미네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북미 시장의 메인 차트에 노미네이트가 됨에 따라서 글로벌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팬덤이 불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9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2017년 이전에 BTS의
각종 SNS 팔로워 수나 아니면은 스포티파이의 팔로워 수와 비교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는 글로벌 확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업사이드다라는 뜻이고, 그림 7번이랑 8번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북미에서 이제 연간 앨범 차트 탑 10을 2022년 기준으로 뽑아봤을 때 그 중에서 5개 아티스트가 2022년 글로벌 앨범 차트에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K-팝을 제외하고 나면은 북미 상위권에 들어간 그룹 5개랑 K-팝 그룹 4개, 그리고 영국의 에드시런 정도가 글로벌 탑 10을 차지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 말은 즉 빌보드를 위시한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보드라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어권이 아닌 아티스트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매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인데, 그림 11번에 보시다시피 틱톡이 2020년부터 등장하면서 약간 미국 주류 차트에 들어가는 루트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 곡은 총 14곡이고 그 중에서 13곡이 틱톡에서 이제 기원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싱글 앨범들을 상위권 12개 중에서 10개가 틱톡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틱톡을 통해서 바이럴을 타게 돼서 그게 또 차트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이런 약간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은 그룹들이 K-팝 안에서는 뉴진스나 5050라고 볼 수 있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하긴 했지만 사실 엄청나게 코어한 팬덤을 갖고 가기에는 초기부터 뭔가 이미 유명한 멤버가 있지도 않았고, 사실 음원에서의 흥행, 그리고 그 음원이 틱톡에서 굉장히 바이럴이 됐다라는 지점이 뉴진스가 스포티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높은 성과를 얻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이제 빌보드까지 들어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뉴진스가 빌보드에 들어간 게 앞에 있었던 BTS라든지 트와이스, 블랙핑크가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이 앞에 3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형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다소 스트리밍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보완하는 형태로 했다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현지에서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많이 되는 걸 기반으로 상위권에 올라갔다. 그래서 과거의 K-팝 아티스트들이 할 수 없었던 방식의 흥행을 이제 틱톡 덕분에 현재 K-팝 그룹들은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지점이고, 그림 14번을 보시게 되면은 모네스킨 같은 이제 이탈리아 락 밴드인데, 이런 밴드들 같은 경우에도 틱톡에서 곡이 흥행하면서 글로벌 비중이 갑자기 높아지고 유튜브 구독수가 고성장을 하는, 그래서 K-팝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주류 음악들도 틱톡을 통해서 이제 메인 차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조금 더 용이해진, 그래서 이런 환경 자체가 북미 시장의 비주류로 있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침투하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북미에서 데뷔하는 그룹들이 왜 오디션 컨텐츠를 통해서 데뷔를 할까라는 부분인데, 이미 한국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시다시피 프로듀스 101이라는 시리즈가 그림 15번에 보시다시피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데뷔한 그 어떤 그룹들보다도 높은 주목도를 가져가면서 데뷔 앨범 측면에서 초기의 팬덤을 공고히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한 바 있고, 2020년 이후로 보게 되면은 트로트 앨범들에서 기존의 팬덤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장년층을 끌어들이면서 중장년층 팬덤이 100만 장씩 구매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내수 시장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앨범 팔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트로트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한 밀도 높은 팬덤의 구축 가능성을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증명한 바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그림 19번을 보시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2021년 입소문 지수라는 건데, 여기서 1등을 차지한 인투원이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진행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그랬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서바이벌 데뷔 오디션 프로그램이
팬을 만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작동했었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21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니쥬라든지 JO1 그리고 그 뒤에 INI 그리고 한국계로 만든 그룹은 아니지만 비퍼스트 같은 예를 살펴봤을 때 서바이벌을 통한 데뷔가 니쥬의 흥행 이후로 상당히 일반화되었고 거기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림 22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사실 서바이벌이라는 포맷 자체는 서구권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됐던 거고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맥스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하기도 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데뷔 루트를 밟게 된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아티스트들은 보통 빌보드 상위권에 빠르게 진입하는 결국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봤었던 약간 초기부터 코어 팬을 빠르게 만들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루트들을 이미 다양한 시장에서 검증된 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서구권 같은 경우에도 그룹 아이돌을 만드는 이제 본격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탈락자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성공시킨 사례들은 꽤나 있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디렉션입니다. 그림 24에 보시다시피 원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트렌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방탄소년단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유튜브에 거대 팬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K-팝 기획사들의 북미 기반 글로벌 서바이벌 컨텐츠에도 기대를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반 판매량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해외 앨범 수출액도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투어 규모도 작년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씩 다들 커진 수준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즉 말하고 있는 거는 K-팝이 경기를 타지 않고 계속해서 업황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업황이 너무 좋은 와중에 4월, 5월에 대형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밀집됐는데 아티스트들의 성과가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눈높이보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 한 달간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도 상승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그 대답이 북미 걸그룹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걸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흥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2018년, 19년에 방탄소년단이 누렸던 글로벌 이제 탑티어급의 인기를 끌게 될 가능성 내지 잠재력을 가진 그룹들이라고 볼 수 있고 설사 이 그룹들이 이제 흥행은 하되 걸그룹이다 보니까 수익화 측면에서 보이그룹에 비해서 조금 낮은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서바이벌을 통한 북미에서 메이저 그룹을 배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K-팝 그룹들이 증명하기만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K-팝 그룹들의 K-팝 기획사들의 멀티플 캡으로 약간 작용했던 하이브를 제외한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배 정도를 멀티플 캡으로 적용받고 있었는데 그런 멀티플 캡이 올라가게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북미 걸그룹의 흥행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이제 적합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먼저 북미 걸그룹을 론칭할 회사는 JYP가 이제 5월에 A2K라는 걸그룹을 유튜브를 통해서 서바이벌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유튜브 구독 수라든지 글로벌로 이제 유명세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똑같은 강도로 흥행한다면 조금 더 큰 팬베이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늦게 프로젝트가 공개되겠지만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 차선 호주로 JYP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SM을 이제 JYP와 함께 차선 호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로 가는 길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자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